자,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돈페리뇽인가 봐요. 우리 호텔에서 돈페리뇽 같은 이런 샴페인들 프로모션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되게 비싸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네. 돈페리뇽을 비롯해서 많은 샴페인이 정말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샴페인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샴페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먼저 1차 발효된 와인에 여기에 효모와 당분을 넣고 크라운 캡 아시나요? 그 크라운 캡으로 막아서 숙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숙성은 4년에서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10년까지도 숙성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럼 교수님, 혹시 위스키도 17년산, 21년산, 30년산 이게 오크통에 숙성하는 시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잖아요. 가격도 틀려지고요. 그러면 요 샴페인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따라서 뭔가 틀린가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스키는 이제 오크통 안에서의 숙성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샴페인은 좀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병 안에 안에서 이제 숙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안에서 역시 그쵸. 어떠한 다양한 풍미 또 다양한 향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 그 숙성을 시킨다는 거는 그 정도의 이 샴페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물을 최종 결과물의 샴페인을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렇군요. 길게는 이제 10년 진행을 숙성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자가 분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10년 정도 오래 아주 그 숙성을 한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일 풍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그 견과류 또는 자가 분해 향, 오톨리시스 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풍미들이 이런 품질의 어떤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하 저장고에서 샴페인을 병에 그래서 병에 넣고 오래 이 지하 저장고에서 저장을 할 때 먼지도 쌓여 있고요. 때로는 거미줄도 막 쌓여 있는데 건드리지 않아요. 네, 청소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몇 년이고, 네, 지하 저장고에서 네,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거미줄 있고 먼지가 쌓인다라고 하면 이거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문제가 바로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고 오랫동안 보관을 할까요? 저도 처음에 그게 참 궁금했어요. 저희도 보시면 사진에서도 보시면은 거미줄이 정말 쳐 있고 먼지도 뽀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와인에게 그 주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와인을 보관할 때도 구입해서 가정에서 보관할 때도 보면 진동이 없는 곳, 햇볕이 없는 곳, 적당한 습기가 있는 곳 여러 가지 그 조건들, 그러니까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한 이 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줄이고자 네,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드는 과정을 쪼끔만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여기 보이는 이 돈페리뇽이라는 샴페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잘 이제 들으셔야 되는데 리들링, 디스고르주, 도사지라고 하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가 잠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1차 발효된 와인에 당분과 효모를 넣고 크라운 캡으로 막아서 지하 저장고에 저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 이제 숙성이 진행이 되면서 이 안에서 효모 찌꺼기 이게 바로 자가분해 향을 만들어내는 요소이거든요. 이 아이들을 병목적으로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크라운 캡으로 막혀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우리가 퓨피트르라고 하는 나무 선반이 있어요. 여기에 얘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돌려줍니다. 이게 과거에는 한 8주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이게 어떤 게 8주가 걸렸냐면 이 지금 병 안에 있는 그 효모 찌꺼기가 병목적으로 모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리들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효모 찌꺼기를 제거해야
우리가 하나의 상품으로 완성이 이제 되기 때문인데요. 얘를 이제 돌려주는 리들링, 우리가 뭐 프랑스 말로는 르미아주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지로 팔레트라고 하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에 꽂아 놓으면 과거에 8주 걸리던 게 이제 8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리들링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병목 쪽에 효모 찌꺼기를 이제 모으게 돼요. 두 번째 과정이 교수님 기억나시나요? 얼리는 거? 맞죠? 네, 기억하시네요. 네, 이 효모 찌꺼기를 냉각수에 넣어서 이만큼을 얼립니다. 그런 다음, 아까 전에 이 뚜껑이 크랑캡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맥주병 이렇게 따보셨나요? 똑같습니다. 이 병을 맥주병을 따듯 크라운 이 캡을 열어줍니다. 그럼 이 안에 엄청난 그 기포들, 압력이 있거든요. 이 압력에 의해서 이 얼린 효모 찌꺼기가 앞으로 팍 하고 튀어나가게 돼요. 이게 바로 디스고르주라고 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튀어나가면서 일부 와인도 함께 튀어나가게 되죠. 이걸 채워 넣어야 하나의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또 다른 와인으로 얘를 채워주는 과정, 이것을 도사지라고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샴페인 그 방식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리들링, 그리고 디스고르주, 도사지라는 세 가지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10년 정도 숙성을 하게 되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것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인건비라든지 비용들이 많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좋은 품질의 그런 와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정이 참 복잡하네요. 저는 단맛을 좋아하는데요. 일단 와인 하면 드라이한 맛으로 다 인식을 하시는데 샴페인은 어떤가요, 그럼? 교수님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샴페인 방식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도사지라는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에서 다른 와인을 제가 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샴페인의 당도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금 드라이한 거, 즉 달지 않은 샴페인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 레이블에 브리라고 쓰여 있는 그런 용어가 쓰여 있는 샴페인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단맛이 나는 그런 샴페인이 좋다라고 하신다면 드미색이라고 그 레이블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인을 마셔보기 전에 이런 몇 가지 용어들을 아시게 되면 샴페인도 당도에 따라서 뭐 드라이한 게 좋으시면 뭐 브리, 그리고 조금 난 단맛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드미세,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색 그러면 이제 중간 정도 단계인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당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브리 중에서도 더 드라이한 거 그러면 엑스트라 브리 뭐 이런 식으로 네, 용어가 쓰여 있으니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 샴페인하고 음식 매칭을 할 때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드시고 또 가장 많이 판매하는 거는 브리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교수님은 어떤 샴페인을 좀 좋아하시나요? 제가 보면 한 색 정도? 색 정도? 네. 교수님께서는 저는 안 단 게 좋아요. 안 당겨주면 우리? 브리. 네. 앞으로 이제 그 샴페인을 선택을 하실 때 교수님께서는 브리, 교수님께서는 색, 이런 스타일을 그 선택을 하시면은 음식하고 매칭해서 맛있게 이 샴페인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 마트나 베이커리 같은 데 가면 이 10,000원짜리 이 샴페인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얘네들 보면 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텐데, 그러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 방금 마트에서 샴페인 혹시 얼마에 구입하신 경험 있으세요? 사실은 구입은 안 했고요. 네. 마트 가서 보면 네. 10,000원대 또는 우리 저기 뭐 파리바게뜨 이런 데 가도 10,000원대 샴페인들 많이 있잖아요. 교수님, 10,000원대 샴페인이 있다면 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샴페인이 아닌가요? 네, 저희가 샴페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가끔 뭐 생일이나 기념일에 그냥 제과점에 가서 샴페인 주세요. 그러면 10,000원, 20,000원대 이렇게 샴페인이라고 또 소비자가 요구를 하시면 또 이렇게 판매를 하시고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그런 와인들은 샴페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프랑스의 그 북쪽에 쌍파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이걸 이제 샴페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샴페인이라고 부르려면 프랑스 북쪽에 있는 쌍파뉴 지역에서 제가 설명드린 아까 샴페인 방식 기억하시나요? 그 샴페인 방식으로 만든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이 샹파뉴 지역 이외에 이런 샴페인 방식으로 만든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크레멍, 뭐 크레몽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끔 정말 제과점에 가서도 샴페인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또 척척 그 뭐 만 얼마짜리 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칭하시는 게 어쩌면 또 정확할 것 같고요. 샴페인은 고유 명사라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쌍파뉴 지역에서 샴페인 방식으로만 만든 그러한 스파클링 와인을 네, 샴페인이라고 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와인 말씀하셨잖아요. 와인, 샴페인 말씀하실 때 프랑스에 가면 와이너리가 또 많이 있잖아요. 와이너리가 떠오르는데 신세계에서 와이너리를 매입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와이너리 호텔도 유명한 호텔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가장 유명한 호텔 아시는 데 있으신가요? 유명한 호텔을 이제 또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교수님께 신세계 또 말씀을 하셔서 네, 쉐이퍼라고 하는 또 와이너리를 매입을 했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쉐이퍼 그 회사에서 만든 샤르도네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을 한번 먹어봤는데 가격대는 한 10만 원 중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렴한 편의 그런 와인은 아닌 것 같은데 품질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와이너리 호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스페인의 마르카스 데 리스칼이라고 하는 그런 네, 호텔이 좀 생각이 나는데, 딱 그 저희가 보기만 해도, 무슨 호텔이 이렇게 멋있어 할 정도로 멋있게 생긴 그런 호텔인데요. 과거에 구겐하임 그 미술관을 지은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있어요. 프랑크 게리가 설계를 했고요. 여기에 그 개장을 하는 날 그 스페인 국왕이 와가지고 축하를 해줄 정도로 프랑스 그 스페인의 그 리오아 지역에서는 아주 최고의 그런 호텔이라고 하는데요. 음, 43개의 그런 또 그 객실을 갖추고 있는 와이너리 호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와이너리 호텔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와인을 파는 것이 와이너리 호텔은 아닐 것 같아요. 일반 호텔에도 다 와인을 판매하니까요. 와이너리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규정이 되나요? 아마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와이너리가 붙어서 그 와이너리가 어떤 것인지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와이너리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포도밭이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구릉지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곳에 이제 조성되어 있는 그런 포도밭. 을 갖춘 그런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마르케스 데 리스갈 이 호텔에서는요, 이 마르케스 데 리스갈이라는 와인 생산이 되거든요. 우리가 스페인 그러면은 좀 어려운 내용이실 수 있는데 유명한 포도 품종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템뿌라니오. 적포도입니다. 이 포도 품종 이외에 또 여러 가지 품종으로 해서 만드는 그런 와인이 있는데요. 이 와인이 굉장히 명성을 얻으면서 모조품들이 또 많이 생겨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품 인증 차원에서 얘네들이 특이한 게 뭐냐면 금사로 된 그물처럼 네, 그런 철사를 와인병에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기만 해도 저게 마르케스 데 리스갈이구나 하는 거를 진품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국내에서도 너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시면 네, 구입하셔서 고기하고 그 매칭이 참 좋거든요.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와이너리 호텔 하면 이렇게 포도밭이나 그 와이너리만 구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 그 와인을 이용한 어떤 여러 가지 뭐 화장품 등 어메니티 이런 것들도 취급을 하고 있고요. 뭐 포도나 꿀을 같이 으깨서 뭐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서비스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와이너리 호텔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와이너리 호텔 말고 다른 좀 색다른 호텔들 뭐가 있을까요? 네, 색다른 호텔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이제 일본에서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일본 쪽이 색다른 호텔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보면은 일본 여행 가실 때 뭐 료칸이라든지 뭐 비즈니스 호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또 좀 특색 있는 게 뭐 아트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헨나 호텔이라든지 러브 호텔이라든지 또 뭐 캡슐 호텔 들어보셨잖아요. 캡슐 호텔은 말 그대로 그냥 캡슐 스타일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호텔이고요.
헨나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한 20개 정도가 돼요, 호텔이. 근데 헨나가 일본말로 좀 이상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도 있어요. 뉴욕에도 있는데 명동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공룡 로봇이 컨시어지를 해요. 호텔에서 안내를 하고. 그리고 또 일본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가 특이하게 좀 색다르게 본 게 아트 호텔이에요. B&A 호텔이라고 그래가지고 베드 앤 아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호텔을 보면 각 객실마다 아티스트가 직접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뭐 그림으로 꾸민다든지 여러 가지 공간을 꾸미는 호텔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좀 색다르게 느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유학 시절에는 러브 호텔 그러면 꼭 남자 여자만 가야지 이게 입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브 호텔이 요즘은 좀 여자들끼리 모임이라든지 뭐 대시를 해서 파티를 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뀌어 있고 또 하나는 만화를 즐길 수도 있는 그런 만화만 잔뜩 있는 그런 뭐 호텔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호텔 이렇게 다양하게 이색 호텔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다음에 기회 되시면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